차가운 겨울비가 서울의 아스팔트를 적셨다. 오후 4시가 채 되지 않았음에도 세상은 이미 저녁처럼 어둑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벤틀리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무감각한 시선으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완벽한 방음 처리가 된 차량 내부는 바깥 세상의 소란과 완벽히 분리되어 있었지만 유리창을 세차게 때리는 빗방울 소리만큼은 그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었다. 방금 끝난 이사회는 지루하고 소모적이었다. JK그룹의 후계자라는 지위는 그에게 부와 명예를 주었지만 동시에 끝없는 공허함도 안겨주었다. 그의 차는 평소라면 절대 오지 않았을 강북의 낡은 재래시장 근처 골목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정된 일정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그는 운전기사에게 그저 아무데나 가달라고 말했던 터였다. 붉은 신호등 불빛이 빗물에 번져 흐릿하게 일렁였다. 태주는 넥타이를 조금 풀며 마른 세수를 했다. 8개월 전 윤서리와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이후로 그의 시간은 제대로 흐르지 않는 것 같았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아주 희미한 후회.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그를 괴롭혔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무심했던 시선이 길모퉁이의 한 좌판에 꽂혔다. 비바람을 막아보려는 듯 위태롭게 걸쳐진 낡은 타프 아래. 몇 안 되는 과일과 채소가 비에 젖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마른 몸으로 그 타프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여자는 만삭의 몸을 힘겹게 움직이며 날아가는 비닐을 줍기 위해 허리를 굽히려 애썼다. 그 모습이 너무나 위태로워 태주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원래 타인의 삶에 무관심한 사람이었지만 저 모습은 어딘가 비현실적이었다. 신호가 바뀌려면 아직 시간이 남았는지 차는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태주는 홀린 듯이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낡고 헐렁한 인부복, 비에 젖어 축 처진 머리카락, 추위에 질린 하얀 입김. 그때 거센 바람이 불어와 타프의 한쪽을 걷어 올렸고 여자가 바람을 피하려 고개를 돌렸다. 가로등 불빛이 순간 그녀의 젖은 옆얼굴을 비췄다. 태준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시간은 멈췄고 빗소리도 엔진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얼굴은 윤설이. 태준의 입에서 말은 숨이 터져 나왔다. 믿을 수 없었다. 그가 알던 윤설이가 아니었다. 항상 단정하고 조용하지만 굳은 심지를 가졌던 그녀. 마지막으로 본 날 그녀는 이혼 서류 앞에서 창백했지만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었다. 그런 그녀가 왜 저런 모습으로 저런 허름한 시장 바닥에서 그것도 태준의 시선이 그녀의 불룩한 배로 향했다. 그 배는 누가 봐도 출산이 임박한 만삭의 배였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날짜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이혼한 지 정확히 8개월. 그렇다면 저 배는 최소 8개월. 아니, 9개월에 가깝다. 그 말은 즉슨 그들이 아직 부부였을 때, 아니, 이혼 직전에 태주는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을 떠올렸다. 마지막으로 다투던 날, 그녀가 무어라 말하려 했던가. 그가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녀의 외도 증거 사진들을 집어 던졌을 때 그녀가 절박하게 외쳤던 말이 있었다. 아니에요. 사실은.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그녀가 임신했다고 말했던가. 아니, 그럴 리가. 만약 그랬다면 그가 기억하지 못할 리 없었다.
그는 자신의 기억력을 필사적으로 뒤졌지만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던 그날의 기억은 온통 검은색이었다. 하지만 저 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약 그녀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면 왜 8개월이 지난 지금 저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길거리에 서 있는 것인가? 그녀는 이혼 합의금으로 상당한 액수를 받아갔다. 그 돈은 다 어디로 가고? 순간 초록불로 신호가 바뀌었다. 차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여자의 모습이 사이드미러 속으로 점점 멀어져 갔다. 태주는 멀어지는 그 작은 형체를, 그 무거운 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의 퍼즐 조각이 미친 듯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8개월, 8개월, 8개월. 그가 경멸했던 그녀의 외도, 사진, 그리고 어머니의 싸늘했던 미소, 모든 것이 뒤엉키며 하나의 끔찍한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다. 만약 차가 골목을 거의 빠져나가려 할 때, 태주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거칠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다급하고 절박했다. 차 세워, 당장 차 돌려, 방금 그 여자가 있는 곳으로. 당장. 운전기사가 당황하며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고 타는 끼익 소리를 내며 빗길에 미끄러졌다. 하지만 태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문을 열어젖히려 했다. 그의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지만 동시에 머릿속은 불이 붙은 것처럼 뜨거웠다. 태주는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를 구두가 망가지는 것도 모른 채 달려갔다. 그가 차를 돌려 원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좌판은 텅 비어 있었다. 여자는 물론이고 젖은 과일 상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녀를 놓친 것인가? 8년도 아니고 8개월 만에 만난 그녀를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다시 잃어버릴 수는 없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좁은 골목 안쪽, 낡은 상가 건물의 처마 밑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통로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발견했다. 윤서리는 빗물이 고인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간신히 젖은 상자 더미에 등을 기댄 채 그녀는 의식을 잃은 듯 보였다. 그녀의 손은 본능처럼 여전히 자신의 배를 감싸고 있었다. 설이야. 윤설이 태준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그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본 순간 8개월 전 그 지독했던 마지막 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내리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차가웠다. 그의 서재였다. 볕이 잘 드는 넓은 공간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독 서늘했다. 태주는 9개월 전 어머니인 김 여사가 건넨 봉투 속 사진들을 유리 테이블 위에 흩뿌렸다. 얇은 종이 조각들이 얼음판 위를 미끄러지듯 흩어졌다. 사진 속에서 설이는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다. 남자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다른 사진에서는 그녀가 남자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장소는 고급 호텔의 바 앞이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배신감에 눈이 먼 태주는 설이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이게 뭡니까? 설이의 목소리는 종이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들을 내려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태준 씨, 이건 오해예요. 이 사람은 오해. 태준이 차갑게 비웃었다. 그의 목소리는 벼린 칼날 같았다. 이게 어떻게 오해지? 이 남자가 누군지 설명해 보시지.
JK그룹의 안주인께서 밤늦게 호텔바에서 다른 남자와 이토록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는 게 내가 이해해야 할 오해인가? 그는 그녀가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 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날은 설이는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태준의 분노에 막혀 닿지 않았다. 그는 이미 어머니의 말에 완전히 설득당한 상태였다. 저 천한 것이 감히 네 뒤에서 딴 마음을 품었다. 뿌리 뽑아야 한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삶에 흠집이 생겼다는 사실에만 몰두했다. 됐어? 더러운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그가 서류 봉투 하나를 더 집어던졌다. 하얀 이혼 서류가 그녀의 발치에 떨어졌다. 바로 그때였다. 설이의 표정이 절망으로 무너져 내리던 순간 그녀가 본능적으로 아랫배를 감쌌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그날은 태준의 눈에 띄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태준 씨,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사진은 정말 오해예요. 그리고 저 할 말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태준은 그것을 죄책감의 발로라고 오해했다. 그는 가장 잔인한 말을 골라 그녀에게 던졌다. 할 말 무슨 할 말. 돈이 더 필요하다는 말인가. 설이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아니에요. 저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요. 태준 씨. 저 임신했어요. 그 말이 서재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태준은 순간 멈칫했다. 임신하지만 그의 시선은 곧바로 테이블 위의 사진들로 향했다. 임신, 그리고 외도, 두 단어가 그의 머릿속에서 최악의 조합을 만들어냈다. 그는 경멸을 담아 차갑게 웃었다. 임신 그의 웃음소리는 잔인했다. 하, 윤설이 대단하군. 시기가 아주 절묘해. 그래서 그 사진 속 남자의 아이인가 감히 내 아이인 척 속이려 했나? 아니면 이혼 합의금을 더 뜯어내기 위한 수작인가? 설이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무슨 그런 말을. 이건 당신 아이예요. 우리. 닥쳐. 태준이 소리쳤다. 역겨워. 당장 지워. 아니, 내 마음대로 해. 그 아이를 낳든 말든. 나랑은 상관없어. 이 돈 받고 조용히 사라져. 내 아이가 아닌 아이를 내 호적에 올릴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그는 그날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잊고 있었다. 설이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주워들었다.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남편 강태준이라는 글자 위로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그 집을 나갔다. 그가 준 돈은 단 한 푼도 건드리지 않은 채 비에 젖어 쓰러진 현재의 설이와 눈물에 젖어 서류에 서명하던 과거의 설이가 겹쳐졌다. 태준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가 임신했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 아이를 사진 속 남자의 아이라 단정 짓고 지우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핏줄을 스스로 내친 것이었다. 차가운 빗속에서 태준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뼈저린 후회와 끔찍한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올감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무엇을 부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리를 안아들었다. 만삭의 배가
그의 팔에 무겁게 얹혔다. 이것이 그의 아이였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윤설이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온 것은 새하얀 천장이었다. 너무나 밝고 깨끗해서 비현실적인 공간. 그녀는 낯선 감각에 몸을 뒤척이려 했지만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아랫배에서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다. 아! 그녀는 신음을 흘리며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다. 아이는 괜찮은 걸까? 공포가 순식간에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때 낯설지 않은 그러나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목소리가 들렸다. 일어났어. 강태준이었다. 그는 그녀가 쓰러져 있던 골목에서와는 전혀 다른 값비싼 수트에 빗물이 말라붙어 얼룩덜룩한 초라한 모습으로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완벽하게 관리되던 얼굴에는 거친 수염 자국이 푸르스름했다. 설이는 그를 보자마자 맹수 앞에 사슴처럼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이불을 끌어당겨 배를 가렸다. 그 작은 방어적인 몸짓이 태준의 심장을 찔렀다. 여긴 어디죠? 설이의 목소리는 몹시 잠겨 있었고 차가웠다. 그녀는 이 호화로운 1인 병실이 어디 소속인지 즉시 알아차렸다. JK그룹이 운영하는 VVIP 병원이었다. 자신이 가장 떠나고 싶었던, 자신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던 그 세계의 중심이었다. 왜 저를 여기로 데려왔어요? 당장 퇴원시켜주세요. 그녀는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을 빼내려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8개월간의 영양실조와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어제의 충격이 그녀의 몸을 한계까지 몰아붙인 뒤였다. 태주는 그녀의 그런 행동을 말리려다 손을 거두었다. 그가 손을 뻗자 그녀가 움찔하며 피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마른 입술을 핥았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가벼웠고 모든 게 오해였다는 말은 변명처럼 들릴 터였다. 그는 결국 가장 집요하게 자신을 괴롭히던 질문을 가장 어리석은 방식으로 내뱉었다. 의사가 아이는 겨우 지켰다고 했어. 산모도 아이도 위험했대.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설이야. 그 아이. 누구 아이야? 그 질문이 병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설이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녀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한때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던 남자.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남자. 그의 눈동자에는 혼란과 절박함.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담겨 있었지만 설이에게는 그것이 또 다른 기만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그리고 이 남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어떻게 대할지 너무나 잘 알았다. 9개월 전 그가 그딴 건 지워버리라고 했던 말을 그녀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다. 강 회장님, 설이가 차갑게 그의 호칭을 바로잡았다. 그 호칭에 태준의 어깨가 움찔했다. 우리가 이혼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누구의 아이를 가졌든 그게 전 남편이신 강 회장님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당신은 그때 분명히 말했잖아요. 내 아이가 아니라고. 지우라고. 그 말은 태준의 심장을 관통하는 비수였다. 그가 정말 그런 말을 했었다. 자신의 피를 나눈 아이에게, 자신의 아내에게,
태주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틀렸었어. 어제 널 봤을 때 깨달았어. 8개월. 날짜가 정확하잖아. 그 아이, 내 아이 맞지? 제발. 사실대로 말해줘. 그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다. 하지만 서리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다. 이 아이는 강 회장님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니 더 이상 엮이려 하지 마세요. 8개월 동안 당신 없이도 저 혼자 이 아이를 지켰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러니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그 단호한 거절은 그녀가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패였다. 만약 지금 이 아이가 태준의 아이임을 인정한다면 JK그룹은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이 아이를 빼앗아 가려 할 것이다. 혹은 또다시 돈으로 자신을 모욕하려 들겠지. 그녀는 2번 다시 그 지옥을 겪고 싶지 않았다. 이 아이는 오롯이 그녀의 것이었다. 태주는 그녀의 거짓말을 직감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에 서린 굳은 결의에 압도당했다. 8개월 전에 윤설이는 죽었. 지금 그의 앞에 있는 사람은 낯선 여자였. 그녀는 다시 링거바늘을 뽑으려 했다. 퇴원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단 1초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아요. 당신들의 돈, 당신들의 동정,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녀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하자 태준이 다급히 그녀를 막아섰다. 안 돼. 지금 당신 몸 상태로는 절대 안 돼.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발 내 말을 좀 들어. 내 아이 걱정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서리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태준의 비서인 김 비서가 굳은 얼굴로 들어섰다. 태준은 서리의 완강한 모습에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김 비서에게 눈짓을 보내고 병실 밖으로 나왔다. 복도 끝에서 그는 담배를 입에 물었지만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김 비서. 8개월 전 윤설이 씨 관련 스캔들. 그 사진들 다시 조사해. 회장님. 그건 이미. 김 비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이미 내가 멍청하게 종결시킨 일이지. 다시 파. 그 사진 속 남자. 최진우라는 배우 지망생.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당장 알아내. 그리고 지난 8개월간 윤설이 씨가 어떻게 지냈는지 계좌 내역 하나까지 빠짐없이 샅샅이 뒤져. 누가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알아야겠어. 조용히 어머니 귀에 들어가지 않게.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태준의 살벌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태준은 다시 병실 문을 바라보았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 여자의 울음 섞인 절규가 들리는 듯했다. 잠시 후 김 비서의 전화기가 짧게 진동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태준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방금 급하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진우라는 자, 회장님과 사모님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바로 다음 날 거액의 현금을 들고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입국 기록이 없습니다. 태준의 손에서 쥐고 있던 담배가 부스러졌다. 김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는 태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진실을 담고 있었다. 얇은 종이 몇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태준의 지난 8개월을 통째로 짓누르기에 충분했다. 최진우는 무명 배우가 아니었다. 그는 연극 무대에서 근근히 버티던 사람이었으나 8개월 전
공교롭게도 윤설이가 그가 출연한 작은 연극을 후원한 적이 있었다. 설이는 그저 곤궁한 예술가들을 돕고 싶었을 뿐이었지만 그 선의가 JK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노리던 자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 태주는 병실에 틀어박혀 설이를 지키는 대신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조사를 지휘했다. 그는 설이의 굳게 닫힌 병실 문을 떠올렸다. 그녀가 그토록 자신을 거부하는 이유가 단지 8개월 전의 모욕 때문만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와 그의 세계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진우에게 흘러들어간 돈의 출처는 유령회사 명의의 스위스 계좌였다. 하지만 그 돈이 입금되기 직전 JK그룹의 재무팀에서 관리하는 특수활동비 계좌에서 정확히 동일한 액수가 빠져나갔다. 그 계좌는 오직 한 사람, JK그룹의 총수이자 그의 어머니인 김 여사만이 서명할 수 있는 계좌였다. 태주는 차가운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당장이라도 어머니에게 달려가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그는 김비서에게 8개월 전 설이가 그에게 건넸던 이혼 합의금, 전액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물었다. 김비서는 이미 확인했다는 듯 조용히 답했다. 사모님께서는 그 돈에 단 한 푼도 손대지 않으셨습니다. 이혼 직후 전액 익명으로 소아암 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태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그녀를 돈 때문에 자신과 결혼했다고,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 가짜 임신까지 꾸며냈다고 모욕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경멸과 함께 던져준 돈을 쓰레기처럼 버렸다. 그리고 지난 8개월간 자신의 뱃속에 있는 그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강북의 허름한 시장 바닥에서 비를 맞으며 과일을 팔고 있었다. 이 모든 사실이 하나의 거대한 망치가 되어 그의 오만했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서재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같은 시각 설이는 병실 창밖의 회색 도시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끔찍하게 호화로운 이 병실은 그녀에게 편안함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감옥처럼 느껴졌다. 태주는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 문 밖에서 서성였지만 그녀는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간호사가 가져다주는 최고급 식사는 입에도 대지 못했다. 그 음식들은 모두 강태준의 돈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그녀는 이 병원에 갇혀 있는 동안 태준과 그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두고 무슨 계략을 꾸밀지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어떻게든 이곳을 탈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어제 무리하게 일어나려다 현기증을 느끼고 다시 쓰러진 후로는 간호사들의 감시가 더 심해졌다. 그녀는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다. 그때 아랫배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윽. 그녀는 배를 움켜쥐었다. 단순한 가진통이 아니었다. 어제 비를 맞고 쓰러졌을 때의 충격과 극심한 스트레스가 조산의 징후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식은땀이 그녀의 이마에 맺혔다. 태주는 차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지금 어디십니까? 김 여사는 아들의 이런 냉랭한 태도가 익숙지 않았지만 그녀 역시 평소의 우아함을 잃지 않았다. 내 사무실에 있다. 무슨 일이니? 태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보고서를 움켜쥐고 곧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장실로 향했다. 김 여사는 평창동 자택이 아닌 그룹 본사 최상층 집무실에서 여전히 JK그룹의
여제로 군림하고 있었다. 태준이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섰을 때 김 여사는 막 서류 결제를 마친 참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핏발 선눈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그렇게 급하게 올 줄 알았지. 그 아이, 윤설이 때문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태주는 보고서를 그녀의 책상 위에 집어 던졌다.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죠. 김 여사는 흩어진 서류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아들을 똑바로 응시했다. 설명할 게 뭐가 있지. 네가 해야 할 일을 이 어미가 대신 처리해 준 것뿐이다. 그녀는 모든 것을 순순히 인정했다. 그 천한 것이 감히 내 아이를 가졌다고 했을 때 나는 직감했다. 그 아이가 우리 JK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아이 어미의 불륜 증거를 만들었지. 네가 그토록 쉽게 속아 넘어갈 줄은 몰랐지만 말이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독사의 혓바닥처럼 잔인했다. 태준아, 정신 차려라. 그깟 계집애 하나 때문에 네가 이룬 모든 것을 무너뜨릴 셈이냐. 나는 이 JK 그룹을 위해서라면 내 손자를 죽이는 일이라도 할 수 있어. 태주는 어머니의 그 끔찍한 말에 숨이 막혔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의 꼭두각시였음을, 그리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기꺼이 동조했음을 깨달았다.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지키기는커녕 제국의 후계자라는 오만함에 빠져 그들을 사지로 내몬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가 어머니를 경멸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며 입을 여는 순간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다. 병원이었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전화를 받았다. 강태준 선생님, 지금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윤설이 산모님이 갑자기 하혈을 시작하셨습니다. 조산입니다. 어머니의 끔찍한 고백이 제 귓가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다급한 목소리는 강태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 놓았다. 조산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집무실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비상 엘리베이터의 경고음도, 복도를 울리는 자신의 거친 구둣발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하혈과 조산이라는 두 단어로 가득 차 있었다. 8개월 전, 그가 그토록 경멸하며 지워버리라고 했던 그 생명이 이제 그가 손쓸 수 없는 방식으로 사라지려 하고 있었다. 병원 VVIP 경동은 그가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정적은 사라지고 분주한 발걸음 소리와 의료기기들이 긋히는 날카로운 소음이 복도를 메웠다. 윤설이의 병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은 전쟁터 같았다. 의료진들이 그녀의 침대를 급하게 밖으로 빼내고 있었다. 태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하얀 시트 위로 끔찍하게 번져나가는 선홍색 핏자국이었다. 그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저 피는 설이의 피이자 그의 아이의 피였다. 설이야 윤설이 그가 침대 쪽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그를 거칠게 막아섰다. 안 됩니다. 수술실로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비켜주세요. 설이는 의식이 거의 없는 듯 창백한 얼굴로 얕은 숨만 내쉬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그 와중에도 본능처럼 배를 감싸고 있었다. 그 처절한 모성이 태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는 주치의로 보이는 중년의 의사를 붙잡았다.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왜? 의사는 태준의 손을 냉정하게 떼어내며 말했다. 강태준 보호자님. 정신 차리고 들으십시오. 태반족 이방리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 불균형이 원인인 듯합니다. 산모가 심각한 출혈 과다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응급 제왕절개를 하지 않으면 산모도 아이도 둘 다 잃습니다. 의사의 기계적이고 냉철한 설명이 태준의 귀에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는 다리가 풀려 하마터면 복도에 주저앉을 뻔했다. 둘 다 잃는다고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장 잔인한 현실을 덧붙였다. 수술에 들어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산모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는 현재 32주 차입니다. 너무 일러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의 상황이 온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 8개월 전 그가 그녀에게 지우라고 선택을 강요했던 그 말이 이제 의사의 입에서 다른 형태로 그에게 돌아왔다. 태주는 그 선택이라는 단어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차가운 병원 복도 벽에 등을 기댔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 스르르 주저앉았다. 완벽하게 세팅했던 머리는 땀과 비에 젖어 엉망이었고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무엇을 망쳤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아내를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넣은 살인자였다. 후회라는 감정은 너무 늦게 찾아왔고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다. 그는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없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수술실로 막 들어가려는 의사의 가운 자락을 붙잡았다. 더 이상 JK그룹의 오만한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박한 죄인이었다. 의사 선생님, 제발.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갈라졌다. 선택.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발. 둘 다 살려주세요. 제발.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내 피가 필요하면 다 가져가세요. 제발. 둘 다 살려줘요. 의사는 그의 절박한 눈을 잠시 바라보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수술실로 사라졌다. 쿵 하고 닫히는 무거운 문. 그리고 그 위로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졌다. 그 붉은 빛은 마치 태준의 죄를 낙인 찍는 듯했다. 그는 텅 빈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가지 않았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기도했다. 그가 평생 비웃었던 미신적인 행위였지만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복도 저편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다. 태주는 고개를 들지 않아도 그게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그의 어머니, 김 여사였다. 그녀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으로 이 모든 비극이 벌어지는 현장에 유령처럼 나타났다. 그녀는 아들의 처참한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일어나거라. 네가 이럴수록 그 아이는 더 널 얕볼 게다. 태주는 그녀의 말에 대꾸할 기력도 없었다. 그는 다만 저 여자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끔찍하게 혐오스러웠다.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붉은 수술중 표시는 여전히 켜져 있었다. 피가 튄 수술복을 입은 간호사가 뛰쳐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태준을 보지도 못하고 복도 저편을 향해 절박하게 외쳤다. NICU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연락해 아기 심장 멎었어요. 당장 제세동기 들고 이쪽으로 와요. 빨리. 그 외침은 태준의 귀에 천둥소리처럼 내리꽂혔다. 아기 심장이 멎었다고
그는 벽을 짚고 일어섰지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기 심장이 멎었어요. 간호사의 절규는 차가운 복도 공기를 찢고 강태준의 고막에 밝혔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멀어지고 오직 그 끔찍한 비명만이 머릿속을 되풀이해서 울렸다. 심장이 멎었다. 그가 8개월 동안 부정하고 외면했던 자신의 아이. 단 한 번도 안아주지 못하고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그 작은 생명이 지금 이 순간 사라지려 하고 있었다. 그는 숨을 쉬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때 그의 옆에 유령처럼 서 있던 김 여사가 움직였다. 그녀는 태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녀의 소나기 힘은 여전히 강했다. 정신 차리지 못해. 저런 말에 흔들릴 거 없어. 의사들은 원래 최악을 말하는 법이야. 일어나. 강태준.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했지만 여전히 아들을 통제하려 했다. 하지만 태준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가 어머니의 손을 뿌리친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그는 혐오와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의 피조물인 듯 그를 내려다보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당신. 태준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야.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수술실 문만 바라보았다. 붉은 수술 중 램프는 마치 그의 죄책감을 비웃는 지옥의 눈동자 같았다. 시간은 고문처럼 흘러갔다. 10분, 30분, 그리고 1시간이 지났다. 복도 저편에서 제세동기를 든 의료진이 뛰어들어간 후 수술실 안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다. 그 정막이 태준에게는 죽음의 동의어처럼 느껴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엑소스전에 젖은 얼굴로 걸어 나왔다. 수술복은 땀과 피로 얼룩져 있었다. 태준은 비틀거리며 그에게 다가갔다. 입이 떨어지지 않아 그저 의사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다. 의사는 마스크를 반쯤 내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 산모는 넘겼습니다. 그 한마디에 태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출혈이 너무 심해서 위험했지만 자궁적출은 피했습니다. 일단은 안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안도했지만 곧바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아이는요. 그의 목소리는 물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웅얼거렸다. 의사의 표정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기. 남자아이입니다. 5kg. 32주 참이수가입니다. 심정지가 왔었지만 기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준의 눈에서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기적.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이 그 짧은 기쁨을 다시 앗아갔다. 너무 이릅니다. 폐가 완전히 성숙하지 못했어요.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 NICU로 옮겼습니다. 앞으로 72시간이 고비입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태준은 유리병 너머로 자신의 아이를 보았다. 어른의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생명체였다. 아이는 수많은 튜브와 전선에 연결된 채 작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며 태준은 자신이 지난 8개월간 얼마나 거대하고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저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 그토에이티록 작은 몸으로 싸우고 있었는데 자신은, 압이라는 자는 그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그는
자리를 뜰 수 없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엉망이 된 수트를 입은 채 병원 복도의 차가운 의자에서 꼬박 이틀을 보냈다. 그는 회복실에 있는 서리를 찾아갔지만 그녀는 마취에서 깨어난 직후부터 그를 철저히 외면했다. 그녀가 마취에서 깨어나 가장 먼저 내뱉은 말은 아기 어딨어요? 였다. 태준이 살아있어. 중환자실에 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안도하는 대신 그를 증오에 찬 눈으로 바라보더니 그대로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 이후 그녀는 그가 병실에 들어서면 눈을 감아버렸다. 그녀의 그 고요한 거부가 그 어떤 비난이나 저주보다 태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오직 인큐베이터와 서리에 닫힌 병실 문만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후회는 이미 늦었다. 이제는 속죄하고 바로잡아야 할 시간이었다. 이틀째 되는 날 아침, 그의 곁을 지키던 김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보고했다. 회장님, 어제 요청하신 모든 자료가 준비되었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이성적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병원 내 샤워실에서 찬물로 샤워를 하고 김 비서가 가져온 새 수트로 갈아입었다. 면도까지 마친 그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이틀 전에 절망에 빠진 남자는 없었다. 모든 것을 잃을 뻔했고 그 모든 비극의 원흉을 정확히 알게 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이었다. JK그룹 본사 30층의 긴급 이사회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태준의 긴급 소집에 불만스러운 얼굴을 하던 이사들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태준의 모습에 압도당했다. 상석에는 여전히 김 여사가 회장의 자격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이럴 때가 아닐 텐데. 강 이사, 지금 내가 자리를 비우면. 태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 조용히 하시죠. 김 회장님.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태준은 김 여사를 무시한 채 테이블 끝에 서서 정면의 스크린을 가리켰다. 오늘 제가 이사님들을 긴급 소집한 이유는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JK그룹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를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김 여사의 눈썹이 꿈틀했다. 태준이 김 비서에게 눈짓하자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떴다. 그것은 스위스 비밀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었다. 그리고 그 돈이 최진우라는 자에게 흘러들어간 정확한 증거. JK그룹의 특수활동비가 유령 회사를 거쳐 세탁된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저 돈은 분명히 해외 비자금. 태준은 다음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최진우가 모든 것을 자백한 음성 파일이었다. 김 여사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윤설이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사진을 찍었으며 얼마를 받았는지. 마지막으로 태준은 8개월 전 설이가 서명했던 이혼 서류 사본을 띄웠다. 김 회장님은 본인의 사적인 목적, 즉 본인의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끄고 방 안의 모든 이사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얗게 질린 얼굴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자 횡령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로 걸어와 의자를 빼는 대신 테이블을 짚고 섰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따라서 저는 JK그룹 정관 24조 사망. 회사의 명예와 자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임원에 대한 긴급 조치에 의거하여 이 자리에서 김혜진 회장의 즉각적인 해임과 모든 직무 정지를 발의합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다. 윤설이의 몸은 기계처럼 회복되고 있었다. 그녀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1인실 병실로 옮겨졌지만 그 방은 VVIP 병동의 호화로움이 아닌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또 다른 감옥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외출은 하루 2번. 정해진 면회 시간에 신생아 중환자실 NICU로 가는 것이었다. 유리벽 너머 인큐베이터 안에서 작은 생명줄에 의지해 잠들어 있는 아이. 그녀는 그 작은 아이를 보며 기계적으로 유축기를 작동시켰다. 아이에게 전해질 리 없는 모유였지만 그것이 그녀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강태주는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맴돌았다. 그는 이 사회에서 어머니를 끌어내린 그날 이후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그는 설이가 입원한 병실 앞 복도 의자에서 쪽잠을 잤고 그녀의 식사 시간이 되면 최고급 식당에서 특별히 주문한 미역국과 보양식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다. 하지만 설이는 그가 가져온 음식에 단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다. 그녀는 간호사가 가져다 주는 병원식만 살기 위해 억지로 삼켰다. 그녀는 태준이 병실 안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 눈을 뜨지 않았다. 그가 공기처럼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은 사람처럼 그를 무시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는 고문이었다. 그가 가까이 다가와 이불을 덮어주려 할 때면 그녀는 그가 만지기 전에 먼저 몸을 뒤척여 피했다. 8개월 전 그가 자신에게 퍼부었던 경멸과 잔인한 말들이 귓가에 생생했다. 지워, 역겨워, 누구 아이인지. 그 말들은 그녀의 심장에 낙인처럼 찍혀 그가 내미는 그 어떤 속죄의 제스처도 독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 그녀가 두려운 것은 그가 아니었다. 그가 가진 힘,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가진 잔인함이었다. 그들은 결국 이 아이를 빼앗아 갈 것이다. 그날 오후 설이가 인큐베이터 앞 유리벽에 이마를 댄 채 아이를 보고 있을 때 태준이 조용히 그녀의 옆에 섰. 아이는 며칠 전보다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살이 오른 듯 보였다. 여전히 위태로웠지만 살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태준은 유리벽에 비친 설이의 깡마른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난 며칠간 수백 번도 더 연습했던 말을 꺼냈다. 설이야.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낯설 만큼 잠겨 있었다. 설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태주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말을 이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어머니 일도 내가 막았어야 했어. 내가 널 믿지 못했어. 내가 널 그리고 우리 아기를 죽일 뻔했어. 그는 목이 메어 말을 잇기 힘들었다. 제발 용서해 달라는 말도 못해. 하지만 다시 시작하자. 응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그때였다. 설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수술 후 그녀가 태준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모든 것이 제가 되어버린 듯한 공허함이었다. 그녀가 마른 입술을 열었다. 다시 시작하자고.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 조각이 긁히는 것처럼 건조했다. 무엇을 8개월 전 당신이 내게 퍼부었던 그 저주를, 아니면 내가 빗속에서 과일을 팔며 굶주리던 그 지옥을. 태주는 그녀의 말에 숨이 막혔다. 설이야, 그건 당신이 그랬지. 설이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 아이 지우라고. 역겹다고. 누구 아이냐고. 그녀는 다시 유리벽 너머의 아이를 바라보았다. 저 아이가 당신 아들인 게 확실해지니까. 이제 와서 아비 노릇을 하고 싶은 거야.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짓. 당신이 몰랐다고 생각해. 당신은 알면서도 방관했어. 당신의 완벽한 제국에 나 같은 오점이 끼어드는 게 싫었으니까. 그녀의 모든 말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내가 다 보상할게. 평생 갚을게. 태준이 절박하게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다. 설이는 마치 더러운 것이 닿은 것처럼 그의 손을 뿌리쳤다. 보상 당신 돈으로 강태준 씨. 당신이 지난 8개월간 나한테 준 건 모욕과 죽음의 공포뿐이었어. 내가 필요한 건 당신의 돈도 동정도 아니야. 내 아이야. 그녀는 태준을 지나쳐 복도 끝 자신의 병실로 향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아직 불안정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가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뜻밖의 인물이 앉아 있었다. 이사회에서 해임된 후 자취를 감추었던 김 여사였다. 그녀는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졌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독사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태준과 설이를 번갈아 보더니 핸드백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수표책이었다. 오랜만이구나. 윤설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아했다. 본론만 말하지. 네가 낳은 그것. 내 손자. 얼마면 되겠니? 김 여사는 태주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했다. 백지 수표야. 네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주마. 이 돈 받고 네가 낳은 그 아이 여기 두고 조용히 사라져. 원래 네가 있던 그 시궁창으로 돌아가. 그 아이는 JK의 핏줄이니 우리가 알아서 키울 테니. 그것은 제안이 아닌 명령이었다. 설이는 그 백지 수표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러더니 그녀는 웃었다. 소리 없는, 그러나 그 어떤 비명보다도 처절하고 서늘한 웃음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가 그 백지 수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김 여사와 뒤따라 들어와 이 모든 상황에 경악한 태준의 눈앞에서 그것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 반으로. 그녀는 찢어진 조각들을 김 여사의 발치에 종이 눈처럼 흩뿌렸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당신 아들은 지우라고 했고 당신은 사라고 하는군요. 둘 다 똑같이 역겹네요. 그녀는 태준을 돌아보았다. 나가. 당신 어머니도 데리고. 당장 내 병실에서 나가요. 그리고 내 아들. 당신들 손가락 하나 못 대게 할 거니까. 꿈도 꾸지 마. 김 여사와 강태준이 쫓겨나듯 병실을 나간 후 윤설이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가 풀려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녀가 찢어버린 백지 수표 조각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녀는 이제 이 괴물 같은 집안의 자비가 아닌 노골적인 적이를 상대해야 했다. 그들은 이제 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빼앗으려 할 것이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고 직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병원에 머무를 수 없었다. JK그룹의 심장부인 이곳은 태준의 감시와 통제하에 있었다. 그녀가 갓 태어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도망쳐야 한다는 현실이 끔찍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곳에 머무는 것은 아이를 저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녀는 몸을 추스르며 생각했다. 도움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난 8개월간 그녀는 세상과 철저히 단절된 삶을 살았다. 유일하게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은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작은 동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친구 박지수였다. 그녀는 태준이 없는 틈을 타 간호사의 호출벨을 눌렀다. 그리고는 아주 사소한 것을 부탁하는 척. 며칠간 신세진 간호사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며 그녀의 개인 휴대폰으로 잠시 전화 한 통만 쓰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경계심이 풀어진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차피 병실 밖으로는 나가지도 못하는 산모의 가여운 처지를 생각하며 휴대폰을 건네주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지수의 번호를 눌렀다. 지수야. 나 서리야. 나 좀 도와줘. 여기서 나가야겠어. 아기를 데리고. 한편 강태준은 서리의 그 얼음장 같은 거절에 무너지지 않았다. 아니, 무너질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분노와 경멸이 모두 자신이 받아 마땅한 벌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그날 병원의 모든 보안을 최고 등급으로 올렸다. 어머니는 물론 JK그룹의 그 어떤 관계자도 서리의 병실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했다. 그는 그것이 서리를 보호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서리에게는 그것이 자신을 감금하는 족쇄처럼 느껴질 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서투른 방식으로 속죄를 이어갔다. 그는 더 이상 값비싼 보양식을 병실로 밀어넣지 않았다. 대신 김 비서를 시켜 가장 유명한 육아 서적과 미숙아 관련 서적들을 모조리 구해 밤새 읽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아주 작은 정말 손바닥만한 미숙아용 베넷 저고리와 양말을 사서 서리의 병실 문고리에 말없이 걸어두었다. 그는 NICU 면회 시간이 되면 서리가 오기 전이나 떠난 후에 홀로 그곳을 찾았다. 유리병 너머의 작은 아들에게 그는 자신이 읽은 동화책의 한 구절을 서툴게 읊조렸다. 서리는 복도를 지나다 그 모습을 멀리서 본 적이 있었다. 동화책을 들고 유리벽 앞에서 무언가 중얼거리는 JK그룹의 냉혹한 후계자. 그 모습은 너무나 이질적이고 기괴해서 서리는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느꼈다. 저것은 진심이 아니었다. 저것은 아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연기이자 소유욕의 발현일 뿐이라고. 그녀는 자신의 탈출 계획을 더욱 서둘러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아이가 최소한의 이동이라도 가능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 무렵 JK그룹 본사에서 해고당하고 배임 혐의로 고소까지 당한 박 비서. 박미영은 자신의 원룸에서 마지막 남은 와인을 병째 들이켰다. 그녀는 강태준의 비서로서 모든 것을 누렸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김 여사의 충실한 개가 되는 대가였다. 이제 주인은 사라졌고 새로운 주인인 강태준은
그녀를 헌신짝처럼 내버렸다. 모든 것이 윤설이 그 여자 때문이었다. 그 여자가 8개월 만에 만삭의 배를 하고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모든 것은 완벽했다. 절망과 분노에 사로잡힌 박미영의 머릿속에 뒤틀린 생각이 자라났다. 강태준이 저토록 집착하는 것은 결국 아이와 윤설이다. 만약 둘 중 하나라도 사라진다면 그는 무너질 것이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그에게 복수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김 여사가 아직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비밀스러운 연락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JK 병원 VVIP 병동의 내부 구조와 보안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녀는 낡은 직원 출입증과 의사 가운을 훔쳐 입고 비상계단을 통해 병원에 잠입했다. 그날 저녁, 설이는 담당 의사로부터 아이의 상태가 기적적으로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가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는 희망적인 말이었다. 그녀는 잠시나마 기쁨에 젖어 병실로 돌아왔다. 태주는 잠시 의사의 호출을 받고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병실은 고요했다. 그녀가 막 물을 마시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간호사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들어선 사람은 낯선 의사 가운을 입은 박미영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안쪽에서 문을 잠갔다. 금속성에 찰칵하는 소리가 방 안을 서늘하게 울렸다. 설이는 컵을 든 채 그 자리에 굳었다. 박 비서님 당신이 여길 왜? 병실 문이 잠기는 둔탁한 금속음은 윤설이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손에 든 물컵을 거의 놓칠 뻔했다. 눈앞의 여자는 분명 박미영 비서였지만 그녀가 알던 그 완벽하고 냉철한 비서의 모습이 아니었다. 헝클어진 머리, 빗발 선 눈, 그리고 의사 가운과 어울리지 않는 끔찍한 절망과 광기가 그녀의 얼굴에 서려 있었다. 박 비서님, 여긴 어쩐 일로? 설이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차가운 침대 프레임뿐이었다. 박미영은 설이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낄낄거리며 비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병실의 정적을 찢으며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윤설이. 아니, 이제 사모님도 아니지. 너 하나 때문에, 전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그녀는 의사가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천천히 설이에게 다가왔다. 내가 강태준 그 인간 밑에서 10년을 일했어. 10년 김 여사님의 개노릇까지 해가면서. 그런데 네가 뭐라고 8개월 만에 만삭의 배를 하고 나타나서 모든 걸 망쳐. 설이는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고 침대 위로 몸을 움츠렸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비켜요. 난 당신과 할 말 없어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호출벨을 찾았지만 벨은 그녀의 손이 비 닿지 않는 침대 머리맡에 있었다. 박미영은 그런 설이의 모습을 즐겁게 관찰하는 듯했다. 할 말이 없어. 아니, 넌 들어야지. 네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지. 네가 8개월 전에 사라졌을 때 난 내가 이길 줄 알았어. 김 여사님도 나를 총애하셨고 강태준도, 그 멍청한 강태준도 결국엔 내게 돌아올 줄 알았지. 그런데 넌 죽지도 않고 다시 나타났어. 그 시각 강태준은 주치의의 사무실에서 막 나온 참이었다. 아이의 상태가 경이로울 정도로 안정되고 있다는
그가 지난 며칠간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폐 성숙 주사가 효과가 좋았습니다. 자가 호흡이 안정되면 곧 산모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말에 잠시 기쁨에 젖었던 태주는 복도를 걷다 말고 이상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서리의 병실 앞을 지키도록 배치한 경호원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잠시 교대하는 중이려니 생각했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불길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며칠 전 어머니의 방문 소동 이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리의 병실이 보이는 복도 구석과 병실 내부에 서리에게는 알리지 않고 초소형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었다. 그것은 그녀를 감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8개월 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실시간 앱을 실행시켰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낯선 의사 가운을 입은 박미영. 그리고 공포에 질려 침대 구석으로 몰린 서리. 박미영은 주머니에서 손을 꺼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주사기 하나가 들려 있었다. 앰플에서 막 뽑아낸 듯한 투명한 액체가 가득 차 있었다. 이게 뭔지 알아? 그녀가 주사기를 서리의 눈앞에서 흔들었다. 진정제야. 아주 강력한 거지. 널 영원히 잠들게 할 수도 있고, 넌 그냥 사라졌어야 했어. 강태준이 너한테 집착하는 것도, 김 여사님이 몰락한 것도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리고 네가 낳은 그 끔찍한 핏줄이 모든 걸 망쳤다고. 그녀는 서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광기에 젖은 눈을 빛냈다. 서리는 공포로 숨이 막혔다. 오지 마. 오지 말아요. 사람 살려. 그녀가 비명을 질렀지만 VVIP 경동의 두꺼운 방음문은 그 소리를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박미영이 서리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시끄러워. 네가 여기서 조용히 사라지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강태준도 JK그룹도 넌 그냥 분수에 맞지 않는 꿈을 꾼 거야. 그녀는 서리의 팔에 주사기 바늘을 꽂으려 했. 태주는 휴대폰 화면 속 그 장면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앱의 녹화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주치의 사무실 바로 옆에 있던 비상벨을 주먹으로 깨부수듯 눌렀다. 그리고 그는 달렸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었다. 그는 비상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다. 12층에서 10층으로, 10층에서 8층으로.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 서리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제발, 제발 늦지 않기를. 쾅 병실 문이 부서질 듯한 소리와 함께 열렸다. 태준이 경호원용 마스터키를 빼앗아 문을 열고 몸으로 문을 밀어붙인 것이었다. 그는 문이 완전히 열리기도 전에 방 안으로 굴러들어왔다. 그가 본 것은 서리를 침대에 누르고 주사기를 내리꽂으려던 박미영의 모습이었다. 안 돼. 태준이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박미영의 팔을 낚아채 꺾었고 주사기는 공중으로 날아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박미영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뒤따라 들어온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그녀를 제압했다. 태주는 숨을 헐떡이며 서리에게 다가갔다. 서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멍하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극도의 공포로 몸을 떨고 있었다. 태준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 하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그를 밀어냈다. 만지지 마, 만지지 말아요. 그녀는 태준 역시 박미영과 같은
자신을 해치려는 존재로 인식하는 듯 했다. 태준의 심장이 갈갈이 찢어졌다. 그는 그녀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다. 괜찮아. 괜찮아. 설이야. 나야. 이젠 괜찮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태준이 비상벨을 누르기 직전 통화 버튼을 눌렀던 마지막 수신자 김 여사가 경악한 얼굴로 나타났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발버둥치는 박미영과 엉망이 된 병실 그리고 창백하게 질린 서리와 태준을 번갈아 보았다. 이게 다 무슨 소란이냐. 김 여사가 상황 파악이 안 된다는 듯 소리쳤다. 태준은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지독한 경멸과 차가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여전히 녹화 중인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는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해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박미영에게 휴대폰을 내밀었다. 박미영 씨.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방금 당신이 한 말, 당신의 충성스러운 주인님이신 김혜진 회장님께도 다시 한번 똑똑히 들려주시죠.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조금 전 박미영이 서리에게 퍼부었던 광기 어린 고백이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다. 너 하나 때문에, 전부 너 때문에. 김 여사님도 나를 총애하셨고, 네가 낳은 그 끔찍한 핏줄이. 김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다. 태준은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이게 어머니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JK그룹의 민낯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쫓고 죽이려 했던 내 아내와 내 아들입니다. 그는 휴대폰을 경호팀장에게 넘겼다.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살인 미수 및 증거 인멸 교사 혐의. 전부 다. 박미영의 광기 어린 고백이 복도에 울려 퍼지고 뒤이어 도착한 경찰들의 분주한 발소리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그날 밤 JK그룹 VVIP 병동의 801호실은 한편의 추악한 드라마의 마지막 무대가 되었다. 윤설이는 경호 팀장이 가져다 준 두꺼운 담요에 쌓인 채 침대 구석에서 멍하니 그 모든 소란을 지켜보았다. 박미영은 끌려나가면서도 서리를 향해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지만 서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깊은 물속에 잠긴 것처럼 모든 감각이 마비된 상태였다. 강태준은 경찰에게 진술을 마친 후 잿빛이 된 얼굴로 복도에 무너져 내린 어머니 김 여사를 바라보았다. 김 여사는 더 이상 JK그룹의 위험 있는 여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늙고 지친 여자일 뿐이었다. 태준은 그녀에게 어떤 연민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다만 이 모든 비극을 스스로 설계하고 방관한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확인할 뿐이었다. 그는 경찰에게 녹화된 영상 파일을 원본 그대로 넘겼다. 그것은 박미영뿐만 아니라 김 여사의 비자금 횡령과 교사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였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급변했다. 박미영은 살인 미수 및 증거 인멸 혐의로 즉시 구속되었다. JK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회장의 비자금 횡령 및 며느리 살해, 교사 의혹은 언론을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태준은 이 모든 것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이사회에서 확보했던 자료들을 검찰에 넘겼다. 그는 JK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지키는 대신 그 제국을 무너뜨리는 길을 택했다. 김 여사는 결국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강제적으로 그룹의 지분을 포기하고 지방의 한정치료시설로 요양을 떠나야 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었다. 서리는 그 소란이 있던 다음 날 병원에서 사라졌다. 태준이 경찰서에서 밤샘 조사를 받고 돌아왔을 때 그녀의 병실은 텅 비어 있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녀가 입던 환자복만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다. 그녀는 태준이 준 그 어떤 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태준은 그녀가 떠났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찾지 않았다. 아니, 찾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과 자신의 세계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그 마지막 자유조차 빼앗을 수 없었다. 다만 그는 김 비서를 통해 그녀가 아이와 함께 머물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조용한 요양병원을 찾아 익명으로 모든 비용을 결제했다. 시간이 흘렀다. 8개월이라는 시간이었다. 서울의 차가운 아스팔트가 아닌 따뜻한 남쪽, 제주의 한적한 마을이었다. 유채꽃이 만발하는 봄이 지나고 짙은 녹음이 우거진 여름이었다. 돌담으로 둘러싸인 작은 집. 그 집 앞에는 서리의 서재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북카페가 있었다. 관광객들보다는 동네 주민들이 마실 오듯 들르는 그런 소박한 공간이었다. 윤설이는 그곳에서 8개월 전 오케이지의 미숙아로 태어났던 아들 하준이와 함께 살고 있었다. 하준이는 기적처럼 건강하게 자라주었다. 이제 막 첫 돌을 앞둔 아이는 통통하게 살이 올라 제법 힘차게 엄마의 품을 파고들었다. 서리의 얼굴에도 지난 8개월간의 지옥 같은 기억 대신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JK그룹의 안주인도 강태준의 아내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하준이 엄마, 그리고 서리의 서재 주인이었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과 아이의 행방을 알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그가 이 평화를 깨지 않고 멀리서 지켜만 봐준다는 사실에 내심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은 하준이의 첫돌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서리는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카페를 정리하고 하준이에게 줄 미역국을 끓이기 위해 작은 주방에 서 있었다. 그때 카페의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렸다. 죄송합니다. 오늘 마감. 서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곳에는 8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남자가 서 있었다. 값비싼 수트 대신 낡은 면바지에 셔츠를 입은 남자. 냉철하고 오만했던 재벌 3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햇볕에 그을린 어딘가 서툴고 불안한 표정의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그와 어울리지 않는 서툰 솜씨로 포장한 작은 선물 상자와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장바구니 안에는 미역과 소고기가 들어 있었다. 마감한 줄 아는데 태준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다. 그냥 하준이. 아니, 아기. 생일. 미역국이라도. 그는 차마 서리의 눈을 마주 보지 못하고 바닥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는 8개월간 JK그룹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문 경영인에게 맡긴 채 이 섬에 내려와 있었다. 그는 서리가 운영하는 카페의 가장 먼 발치에서 그녀와 아이의 모습을 하루에 한 번씩 훔쳐보는 것으로 지난 시간을 버텨왔다. 서리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지난 8개월은 그녀에게도 그에게도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그녀는 그를 당장 내쫓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쩐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의 손에 들린 미역을 보았다. 미역국. 끓여본 적은 있어요. 그녀의 무미건조한 물음에 태준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유튜브. 봤어. 할 수 있을 거야. 그의 대답은 엉망이었다. 서리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주방 안쪽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들고 와요. 불이라도 내면 어쩌려고. 태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러나 황급히 그녀를 따라 작은 주방으로 들어섰다. 서리가 하준이를 아기 의자에 앉히는 동안 태주는 서툰 솜씨로 미역을 불리고 소고기를 볶기 시작했다. 예상대로였다. 참기름은 너무 많이 부었고 소고기는 금세 타기 시작했다. 주방에는 고소한 냄새 대신 매캐한 연기가 차올랐다. 서리는 아기에게 이유식을 떠먹여 주다 말고 그의 손에서 주걱을 빼앗아 들었다. 비켜요. 다 태우네. 그녀가 능숙하게 불을 조절하고 물을 부어 간을 맞추기 시작했다. 태주는 연기 때문에 눈이 매운 척 눈가를 비비며 주방 구석에 쫓겨난 강아지처럼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서투름이 한심했지만 동시에 이 작은 주방에서 그녀와 함께 서 있다는 이 비현실적인 순간이 깨질까봐 두려웠다. 잠시 후 그럴듯한 미역국 냄새가 주방을 채웠다. 서리는 작은 밥상에 밥 2공기와 미역국 그리고 단출한 밑반찬을 차렸다. 먹어요. 그녀가 툭 던지듯 말했다. 태주는 아기 의자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는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녀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그는 숟가락을 들었다. 뜨거운 미역국 한 숟갈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밥만 먹었. 미안해. 태준이 불쑥 말했다. 밥알이 목에 걸린 듯한 목소리였. 미역국. 태워서. 서리는 숟가락을 든 채 잠시 멈췄다. 그녀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것만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태준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리의 눈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가 없었다. 깊은 후회와 감히 용서를 빌 자격조차 없는 남자의 고통이 담겨 있었다. 아니, 그가 말했다. 모든 게 미안해. 당신을 믿지 못했던 거. 당신에게 퍼부었던 말들. 당신과 하준이를 내 손으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턱을 타고 떨어져 밥그릇으로 향했다. 그때 아기 의자에 앉아 있던 하준이가 아빠 하고 옹알이를 하며 태준을 향해 손을 뻗었다. 태준은 얼어붙었다. 서리는 옅은 한숨을 내쉬더니 휴지를 한 장 뽑아 그에게 건넸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휴지를 받아들었다. 서리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의 상처는 그렇게 쉽게 아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가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하준이에게 숟가락을 건네주며 말했다. 하준아, 아빠 맘마 먹잖아. 기다려. 아빠라는 그 한 단어.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지만 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비치는 아주 희미한 빗줄기였다. 태주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그는 밥을 먹어야 했다. 이 따뜻한 미역국을, 그녀가 차려준 이 밥을 8개월 전 그가 잃어버렸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기적처럼 다시 마주하게 된 이 작은 온기를. 바깥에는 제주의 푸른 밤이 내리고 있었다. 북카페의 작은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다. 후회는 과거를 바꿀 수 없었지만 진심은 얼어붙은 상처 위에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새살을 돋게 하고 있었다.